이번 영상은 불안장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불안장애라는 질병은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황장애도 불안장애에 포함되고요. 범불안장애, 서해불안장애, 그리고 특정 공포증도 여기에 속하는데 저희 센터를 찾는 분들도 불안장애가 아주 많습니다. 불안장애를 쉽게 정의 내린다면 말 그대로 불안에 의한 장애예요. 즉, 불안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로 불안이 신체화되는 상태, 그걸 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해요. 모든 정신질환은 다 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불안장애는 어떤 부정적 기억에 의해서 무의식의 강렬한 예기 불안이 형성됨으로써 그 기억을 자극하는 유사한 상황마다 불안 반응이 반복되도록 조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불안장애가 아니더라도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알코올 중독 이런 질환들이 전부 다 무의식이 품고 있는 특정 예기 불안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은 내가 불행해질 거라는 예기 불안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해지는 거고요. 또 공황장애도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기 불안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강박증도 어떠한 예기 불안 때문에 특정한 감정이나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역시도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예기 불안 때문에 술로 내 정신을 미리 마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정신질환은 불안장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안장애 환자들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강박증, 알코올 중독 등을 동반할 때가 아주 흔합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렬한 불안감이 신체화됩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그냥 쉬고 있을 때도 불안하다고 하고요. 상대가 날 쳐다만 봐도 불안해지거나 타인이 날 이유 없이 공격할 것 같다거나 또 어떤 분은 종교 모임 가서도 불안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못 나눕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님에도 이들은 비상식적인 불안이 표출돼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불안장애 환자들을 자극하는 상황들에는 아주 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불안장애는 주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의식되는 상황에서 발현됩니다. 혹은 타인 앞에 내가 보여질 상황이 점점 다가올 때 강한 예기 불안이 표출되면서 불안장애가 신체화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상황이 직장이나 학교, 종교 모임 등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들은 특히 발표 공포증이 많습니다. 이 발표를 하는 순간에는 타인들의 시선에 내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선 앞에 두려움이 극대화되면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또 말을 심하게 더듬고 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거나 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에 남이 날 어떻게 볼지가 너무 신경 쓰이고 혹시라도 지적당할까봐 의견을 쉽게 내질 못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뭔가를 보고할 때도 긴장한 나머지 심장이 떨리고 호흡곤란까지 오게 되죠. 어떤 분은 소개팅 자리에서도 몸둘 바를 모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날 빤히 바라보는 상대 앞에서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지죠. 또 어떤 분은 연인과 마주보며 식사할 때도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고 해요. 내가 밥 먹는 모습을 혹시라도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별 생각이 다 든다고 해요. 이렇게 불안장애는 낯선 사람이든 지인이든 간에 타인에게 내가 보여지는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발표나 공연이 다가오거나 특정 인물과의 만남이 다가올 때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불안장애 환자들은 왜 이렇게 남 앞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최면으로 불안장애 환자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가 날 하찮게 보고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는 예기 불안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불안장애 환자들의 면면을 보면 절대로 남들에게 무시당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외모가 빼어나도 남들 눈에 내가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여질 거라는 평가의 두려움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남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직면하는 걸 아주 꺼려합니다. 게다가 남들과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려는 성향도 아주 강합니다.
객관적으로 상당한 능력자들임에도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원인에 접근해 본다면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았거나 무시를 많이 당했거나 그런 경험으로 인해 남들이 날 하찮게 볼 거라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장애 환자들의 가정 환경을 들여다보면 엄격하고 난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가정 환경 탓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불안장애 환자들 중엔 가정에서 상당히 존중받고 자란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즉, 가정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의학계에선 불안장애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두뇌에서 감정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고요. 그 편도체가 내가 두렵다고 받아들이는 특정 상황 앞에서 과민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편도체가 특정 상황을 두려운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건지는 설명해 주는 것이 없을 거예요. 두뇌 관련 정밀 검사를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다고 해요. 단지 편도체가 과민 반응한다고 추측성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선 이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인체의 기능적 문제다라고 유물론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인체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으로 접근해 봐야 합니다. 인체를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육신은 이 원자라는 수많은 초미립자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 이중슬릿 실험에서 증명됐듯이 에너지는 관측당할 땐 입자 상태로 존재하고 또 관측당하지 않을 땐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또 파동 상태로 존재하다가도 다시 관측을 당하면 신기하게도 또다시 입자 상태로 바뀌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보여지는 입자 상태에서도 에너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에너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0세기 초에 들어서 양자역학이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을 증명했는데요. 놀랍게도 불교 사상에선 이미 그보다 1000년 이상 빠르게 그 원리를 깨달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입니다. 즉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인 현상을 떠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체가 없는 공과 실체가 있는 색은 결국 동일 상태다라는 겁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양자역학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들이 특정 자극에 대해 과민 반응하는 것도 양자역학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이 없을 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 발작을 에너지 현상으로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의학계에선 불안장애를 편도체의 과민 반응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공포와 관련된 감정 기억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불안장애 환자는 공포스러운 감정 기억이 편도체에 강하게 형성됐다는 거죠. 공포라는 감정은 파동 상태의 에너지고요. 그 안에는 공포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정보에 의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방어 행동을 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공포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이유 없이 형성된 걸까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유명한 물리학 공식에 F는 ma가 있죠.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고 하죠. 즉 어떤 일정한 힘이 가해져야 내 에너지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포라는 감정은 에너지고요. 불안장애 환자는 그 전과는 다른 에너지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변화는 어떤 일정한 힘이 가해져서 생긴 거고요. 어떤 일정한 힘이 가해져야 하냐면 그건 바로 충격이 될 만한 경험입니다. 충격적인 경험에서 공포라는 감정 기억이 형성되고요. 그 감정 기억이 편도체에 자리 잡을 때 편도체는 그 경험과 유사한 상황 앞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하찮게 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죽을 듯한 불안 발작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찮게 취급당해 죽을 듯이 고통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는데도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당신의 타고난 기질이 심약해서일까요? 수많은 불안장애 상담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A라는 분이 있었어요.
불안장애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도 다양하게 받았던 분이에요. 무슨 큰일이라도 터질 것처럼 24시간 늘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었어요. 항상 가슴속엔 뜨거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소롭게 여긴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심했습니다. 특히 자기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관들 앞에선 항상 가슴이 뛰고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자기 앞에서 웃기라도 하면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하들에겐 폭력 성향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타인들의 시선이 이유 없이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낯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선 온몸이 경직되고 기절할 듯이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B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이 항상 불안하다고 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행인들의 시선이 아주 심하게 의식되는데요. 그럴 땐 모텔이나 노래방처럼 혼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숨어 있다가 나온다고 해요. 평소에도 자기 집에 누군가 침입할 것 같은 공포증이 있어서 현관과 방문에 잠금 장치를 2중, 3중으로 설치했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집안 곳곳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여자 공포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온몸이 경직되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러다 보니 소개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특히 젊은 여자들이 자기 속으로 혐오하고 공격할 것 같은 피해망상이 심했어요. 그런데 B씨는 여자 공포증이 이렇게 심했는데도 의외로 자상한 어머니와 착한 누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분에겐 왜 이런 불안장애가 있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와 B씨 모두 어머니가 낙태한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A씨의 경우엔 그의 어머니가 둘째인 A씨를 낳고 연년생 아기를 또 가졌었습니다. 이미 자녀가 둘이었던 어머니는 그 아기까지 낳으면 육아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서 남편과 낙태를 상의했고요. 남편도 더는 아이가 필요 없다면서 동의했습니다. 누구도 그 태아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그 아이는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그 지워진 태아의 영혼이 A씨에게 들어가서 자리 잡은 겁니다. 불안장애와 여자공포증이 심했던 B씨의 경우엔 그의 어머니가 B씨를 낳기 전에 신혼 초에 첫 번째 임신을 했었는데요. 직장을 다녔던 어머니는 돈을 더 모은 후에 아기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남편에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태아를 낳을지 지울지를 자기 언니들하고만 상의했다고 합니다. 언니들은 직장 생활을 더 하다가 나중에 가져도 괜찮다면서 그 애는 지우라고 한 거죠. 그리곤 병원에서 여자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태아의 영혼이 그 후에 태어난 B씨에게 들어가서 불안장애와 여자공포증을 일으켰던 거죠. 우리의 심리 현상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A가 B에게 100의 힘을 가하면 B는 A를 향해 똑같이 100의 힘으로 반응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A와 B의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체감하는 힘의 크기는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 어른에게 100의 힘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른은 다시 유치원생에게 이 100의 힘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나 유치원생과 이 어른의 질량 차이 때문에 유치원생은 뒤로 밀리게 되고 어른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신이 외부를 향해 이 100만큼의 강렬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외부로부터 최소한 100만큼의 공포스러운 자극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을 하찮게 볼까봐 미친 듯이 두렵다면 외부로부터 당신에게 그와 같은 힘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유독 여자들에 대해 공포감과 혐오감을 갖고 있다면 역시 외부로부터 당신에게 그런 힘을 가했다는 겁니다. 낙태되는 태아들은 엄마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자기를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뱃속을 볼 때도 지우려는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잘 크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태아들도 모두가 자기를 하찮게 바라본다는 걸 느끼면서 죽는 순간까지 24시간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게 되죠. 그리고 날카로운 중기가 자궁 속에 침입해서 아이를 제거하죠.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들 중엔 B씨처럼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 거라는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들이 태아에게 백의 힘을 가했을 때 서로의 질량 차이 때문에 태아 입장에선 그 힘이 수천 배 이상으로 느껴질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낙태하는 어른들이 그 행위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콩알 만한 게 아픈 걸 느끼기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아는 낙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와 좌절감, 억울함, 분노, 통증 등을 느끼는데 그 기억들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영혼이라는 파동 상태의 에너지로 보존됩니다. 그 영혼 속에는 뱃속에서 겪은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태된 태아는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사람의 몸속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사람의 몸속에 있었던 애초의 목적이 엄마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80, 90% 이상은 엄마의 다른 자녀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빙의 현상이면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는 여러 심리 질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빙의 현상은요, 무속인들이나 일부 최명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집안 조상 귀신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다루는 최면 전문가로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빙의 증상은 낙태된 태아의 영혼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병리적 현상입니다. 사례로 들었던 A씨와 B씨 외에도 정말 수많은 분들이 낙태령이 빙의되어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타인들의 시선이 너무 두렵고 약을 아무리 먹고 심리치료를 받아도 불안장애가 개선이 안 된다면 그건 당신의 불행한 과거 기억 탓이 아니라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방금 소개한 사례들처럼 당신의 부모가 낙태한 영혼일 가능성이 80% 이상이고요. 그 외에 조부모가 낙태한 영혼이 부모를 통해 당신에게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당신이 예전에 낙태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간직한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비로소 그 불안장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불안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